다른 때에 비해서요. 좀 더 더 수업에 임해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황소연 선생님이 오시니까 분위기가 좀 사는 것 같네. 고맙다는 말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인사드리고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우리 교재의 53페이지 문문자부터 살펴보도록 하는데, 문문자 잘하는 글자 아니에요? 학습 목표로 419번째 한자인데요. 그 한자 구성의 3요소가 잘 알다시피 자형이 있고, 그 다음에 자의 또는 자군이라고도 하죠.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자음이 있고, 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자우하고 자음이 같네요. 이렇게 문. 지금 이게 부수자라고 해야 돼. 부수자 가운데 이렇게 자우하고 자음이 같은 경우가 양양자가 있고, 또는 용용자가 있고 그러죠. 용용. 제가 기억하는 바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룡용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말에서는 두음법칙이 적용돼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표기는 이응용으로 표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이 있죠. 근데 사실 이 세 글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음이 그대로 뜻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음이 약간 바뀌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예요. 말맞자 이런 글자도 마가 말이라는 말이 말하는 음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또는 실사자요. 실사자도 사의 음이 영향을 받았어요. 실이 입선된 일자를 붙인 거죠. 영어로는 실크 그러는데 실크도 마찬가지지만 실크로도 실크예요. 또는 대죽자도 사실은 저 대도 죽에서 나온 발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글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의 한자를 자국 문자로 쓰고 있는 나라 중국이고, 중국 문화 속에서 성숙된 문자 아니에요? 중국 발음에 그대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 실, 대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 세 글자는 한자가 우리말을 밀어낸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 문문자는 문문으로 표기 안 됐어요. 오늘날은 잊혀진 말이 되어버렸지만은 오래라고 했어요. 오래문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것도 염양으로 표현했어요. 염소의 염. 이것도 미르 령으로 표기를 했어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에 오래, 염, 미르 이런 것들이 순우리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한자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 한자를 갖다가 우리 고유말을 밀어내고 한자음으로 그대로 막바로 표기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전달이 되면서 중국말 그대로 우리말이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고, 지금 부수자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부수자가 아닌 글자 가운데서도 뭐 띠대자 이런 글자들이에요. 띠대자. 띠대자 대가 띠가 된 거예요. 또는 돈전자 이런 글자들. 전자가 돈이 된 거예요. 돈이란 말. 또는 먹묵자 이런 글자들이요. 묵이라는 것이 먹이라는 음으로 우리말에서 바뀐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도 한자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오늘 문문자를 갖다가 배우는데, 문문자가 뜻과 같은데 그런 글자들이 우리 한자에는 많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문문자에 대해서요,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문이라는 것이 독립된 그런 구조물이 아니에요. 물론 독립된 구조물로도 만들어질 수 있어. 문만 달랑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사실은 문만 달랑 있을 수 없고, 문 옆에 뭐가 있어요? 울타리라든지 담 또는 벽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게 없다면은, 담이나 벽이 없다면은 문을 묻으라고 만들어. 여기 사방으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데, 그러잖아요? 독립된 구조물이 아니다는 얘기야. 물론 독립된 구조물로서 이 문이 있긴 해. 뭐가 있어요? 절에도 입구에 일주문이라든지 또는 개선문, 독립문 이런 것들. 문만 달랑 있잖아.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문 같은 경우는 독립된 구조물로도 만들어지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문들은 어떻게 하죠? 다 여기 문도 보다시피 구조물이 다른 구조물이 같이 어울려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문을 갖다가 어디다 만들냐면,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의식주인데, 그 의식주에 집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방으로 들락날락하는 문을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또 외부의 시선이나 맹서부터 집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이나 울타리를 두르는데, 그러고 나서 담이나 울타리를 두를 때 그 담의 일부, 울타리 일부를 헐어가지고 문을 만든단 말이에요. 요것은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니까 방문이 되는 거이고, 그러죠? 요것은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대문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자, 이 문문자는 있죠. 방문의 문과 대문의 문 가운데 어떤 문이냐면요, 대문 쪽이에요. 대문 쪽. 대문 쪽. 이 방문은 사실 있죠. 방문을 뜻하는 글자는 사실 있죠. 요 글자의 반절. 그렇죠. 우리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요, 요 글자를 써놓고 이게 반절만 남겼어요. 여기서 정의화된 글자가 요 형태만 해서 오늘날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이게 지게호자예요. 지게호자. 이게 지게문이에요. 지게문. 지게문호인데 외장문에 옛날 사람들 지게문이라고 써요. 이 지게 난 말이 오늘날 사화가 됐는데, 아까부터 미루형자의 미르가 미리네오고 이런 말하고 통한단 말이에요. 미리네 요 글자는 무지개의 지게오고 통하는 말이에요. 이 무지개의 지게오고 같은 말이라고 하니까, 예? 무지개가 물의 문. 그렇죠. 물의 문, 물의 외장문. 이상향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야. 옛날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옛날에는 비가 난 뒤에 하늘 저 앞에 무지개가 이렇게 섰는데, 그 무지개 바깥에 이상향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어. 문이라는 게 어디 외부로 통하는 문이잖아요. 그 문 밖에 이상향의 세계에 펼친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로 인한 외장문을 갖다가 무지개라고 하는데, 그 지개가 아이로 올릴 수 있지만 원래는 어이에서 비롯된 거죠. 이런 데서 나올 텐데, 요것이 지금 바로 이 외장문이란 말이에요. 문이 지금 하나가 더 빠졌는데, 사람이 문인데 창문이 빠졌어. 창문은 요 반대쪽에 집을 지면은 여기 남쪽을 일반적으로 남쪽으로 해서 집을 진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햇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요 집의 방문은 남쪽을 향해 있지만,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 이 창문은 집안 환기라든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주로 만들지,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문은 아니에요. 뭔가 들락날락 하는데, 이건 이제 공기가 들락날락 하는 문이라고 생각했죠. 창문은 창자를 쓰잖아요. 여기 창에 쓰지. 요 대문에는 있죠. 대문에는 나무로만 만들어져요. 주로 나무로 만들어져. 이제 가난한 사람은 쌀이나무 같은 걸로도 만들고 대나무 같은 걸로도 만들고 뭐 하는데요. 나무로 만들었는데, 여기는 나무로 엮어놓고, 여기도 나무로 엮어놓고 뭘로 발라요? 창호지 바르죠. 그래서 창자가 바로 이 창자가 이걸 쓰고 호자가 이걸 쓴단 말이에요. 창호. 이게 창이고 이게 호란 말이고, 외장문. 그래서 창호
창호에 바르는 종이가 바로 호에 바르는 종이가 바로 창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호자가 바로 이거란 걸 알 수 있고, 결국 이것은 문에서 나온 문문자인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들락날락할 때 문이라는 게 출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문을 출입을 하기 위해서 만들고 활용할 때 두 가지 패턴으로 하는데, 열어놓기도 하고 닫아놓기도 하고, 물론 두 가지 다 하겠지만은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얘기한다고 했을 때 문의 기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닫아놓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요, 열어놓기 위해서 만든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밤이 이렇게 있고 대문이 이렇게 있죠? 이걸 닫아놓는다면 문이 필요가 없어. 1년 360 문을 닫아놓은 다음에 문을 못 닫는다고 만들어. 그냥 문을 안 닫아도 돼. 문이 없는 거나 안 열어놓은 거나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 결국은 뭐예요? 문을 만든 이유는 닫아놓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그 문을 열어놓고 살아야 돼. 근데 이제 문을 열어놓고 살아야 되는데, 문을 열어놓고 살려면은 문은 열어줄 수 있잖아요? 뭐부터 열어야 되냐? 마음의 문부터 열어야 돼. 내 마음으로부터 내가 저걸 열어놓고 사람들 많이 오게끔 해야지 문호를 개방을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내 마음부터 열어야 문도 열리는 거야. 지금 문호가 개방된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문호를 개방하고 사는 상황이 아니야. 요즘 사람들이 사실은 있죠. 대문이나 방문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지. 특히 대문 같은 게 없다고 봐야 돼. 왜 그러냐?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연립주택에 주로 많이 산단 말이야. 아파트에는 대문이 없어. 대신에 뭐가 있어요? 현관 있잖아. 현관. 그 현관도 문은 문이야. 현관문. 그러니 비밀에는 보이지 않는 요즘 사람들이 대문이 없어지고 현관으로 바꿨다니까요. 현관이 뭐예요? 현관. 근데 현관이 한자로 쓰면 건물 한자에다가 입장관. 그렇죠. 빗장관이요. 관문을 때 쓰이는 거지. 왜 현관을 건물 한자로 썼을까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 뭐라고요? 깊은 곳으로. 그렇죠. 현무한 곳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왜 사람이 사는 집을 갖다가 깊은 곳, 현무한 곳으로 표현했냐 이거예요. 이게 현관 자체가 원래 절에 아까 무슨 우리말로 말하면 아까 절에 입구에 무슨 문이 있다고 했어요? 일주문이 있다고 했죠. 기둥이 하나만 있어. 기둥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막바로 그냥 문이 이렇게 있는 게, 기둥이 양쪽에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일주문을 갖다가 우리나라 일주문이라고 할 것을 갖다가 일본에서는 현관이라고 그래. 현묘한 지경으로 들어가는 관문. 일본에서 절의 입구문을 갖다가 현묘한 지경. 이게 검은 현자가 이 아득하다, 현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천자문에 천지현왕. 천지현왕이 대고로 이루어진데, 하늘은 검고 땅은 노랗다고. 이제 땅이 노란 것은 이해가 되냐? 황토색입니까? 근데 하늘이 검다고 온 거에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문이 쉬운 글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태계 이황 선생하고 학문적으로 서로 토론을 많이 했던 유명한 학자 가운데 하나가 기대성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기대성이라는 분이 태계 이황 선생하고 학문적으로 서로 겨룰 만큼 그렇게 깊이를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 기대성이라는 분이 천자문에 이 천지랑 이 네 글자를 놓고 3년 동안을 고민을 했대요.
이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그냥 쉽게 생각, 그냥 하늘을 겁다고 그냥 생각 없이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왜 하늘이 겁냐고. 우리 하늘을 갖다가 옛날에는 활동을 할 때 해가 뜨면 일어나서 활동하고 해가 지면 자고. 그래서 활동할 때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 활동할 때 하늘을 보면 하늘이 파랗다고 오지 누가 검다고 보냐고. 그러잖아요. 밤하늘 얘기인 것이 아니니까. 이게 하늘은 우리가 어떤 차원, 그러니까 시각적인 부분을 놓고요. 점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0차원이라고 하고 선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1차원, 면으로 했을 때 2차원, 공간으로 했을 때는 3차원, 공간이 이제 시간까지 포함되면은 4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 않고 저 과거에 살거나 미래에 사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4차원적인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치 옛날 사람처럼 아니면 저 미래에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4차원적인 사람이야. 공간을 벗어나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 땅은 면으로 돼 있어요. 면. 2차원적인 게. 2차원은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노릇하고 오는데 하늘은 공간적인 거예요. 공간적. 공간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있으니까 거리가 멀면 어떻게 돼요? 아득하게 되고 아득하게 되면은 검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치를 깨닫는데 이제 3년이 걸렸던 거죠. 그런 아득한 지경에 들어가는 것이 현관이고 이걸 이제 절의 입구에다만 써먹다가 사람이 사는 집의 입구에다가 써먹고 그리고 그 말이 우리나라 들으면서 우리나라도 이게 써먹게 된 거예요. 자, 그 현관을 생각하는 아이들은 문문자가 이게 둘짝으로 이런 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관이 빗짝으로 돼 있으니까 주로. 근데 이제 대문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 조금 전에 그린 것처럼요. 집이 있고 울타리에 대문이요. 대문 둘짝으로 돼 있어요. 이 문은 집으로 들어가는 방문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주로 들락날락 한다며요. 그게 사람이 들어갈 때는 문짝 하나만 가지고 들락날락 할 수 있어. 방문 열 때 여러 사람이 와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잖아. 한 사람씩만 들어가지.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서 위쪽으로 돼 있지만은 요거 대문은 마당으로 들어간 것은 지게에다가 나무를 후고 들어갈 수도 있고 가마도 들어갈 수도 있고 수레도 들어갈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문짝이 있는데 그런 문을 펴있는 글자가 문문자다. 이게 문문자. 자, 문문자가 부숫자고요. 그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그 문문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위해서 이제 음역하는 글자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써서 살펴보죠. 문은 문인데 입구자가 달라붙어지고 입으로 물어본다고 해서 물을 문자고요. 문답, 문제할 때 쓰는 글자. 그 다음에 기로 듣는다고 해서요. 기자를 써서 들을 문자가 있죠. 들을 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번민한다고 해서 번민할 문자가 있어요. 문이 이번에는 민으로 약간 바뀌었어요. 이 모음이 발음이 편한 음이다. 그때 발음이 편한 이 모음으로 바뀐 거예요. 초성 중성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번민한다고 해서 번민할 민자인데 고민할 때 쓰이는 민자죠. 고민. 그 다음에 문의 초성이에요. 초성. 문이라는 말이 초성 중성 종성이요. 여기서는 중성이 2로 바뀌었지만은 초성이 미음은 순음이기도 하지만 유성음이에요. 유성음. 유성음이고 유성음은 느름은 니을, 리을, 미음, 이응인데요. 유성음끼리도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교환이 되는데 그래서 이응으로 바뀌면은 이응으로 이렇게 해요. 미음이 이응으로 바뀌었다고 치면은 운이 될 수 있어요. 운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이 몸이 추가됐어요. 다시 이 몸이 추가됐는데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 이운이에요. 근데 왕의 행동과 관련돼 가지고 윤달이라는 뜻이 있는데 윤달이라는 것은 없는 시간이에요.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윤달에 귀신이 방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한다면 뭐 이장을 한다거나 뭐 이런 귀신의 방해 받지 않는 일을 해요. 이장을 한다거나 이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윤달이라는 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리잖아요. 잘 알다시피. 그런데 지구를 도는 달이 있어요. 달. 지구가 태양을 돌 때는 365일을 도는데 그런데 지구를 달이 또 돌고 있잖아요. 근데 달이 둥근 달이 됐다가 초생달이 됐다가 다시 둥근 달이 됐다가 뭐 금음달이 됐다가 하면서요. 하면서 다시 보름달로 오는 데는 12번씩 오면 그게 354일밖에 안 걸려요. 달이 차고 지고 달이 차고 지기를 1년이 365일이 12달인데 이게 이제 양력으로 쳐서 이제 365일이죠. 근데 달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낼 때는 그걸 음력이라고 그러는데 음력으로 12달은 354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음력과 양력이 차가 지금 10일이 차이 났잖아요. 11일이. 이게 한 3년 되면 뭐 33일이 된단 말이에요. 달이 하나가 더 집어야 양력과 음력을 서로 맞출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새롭게 들어간 그런 달이 윤달이에요. 윤달인데 이 윤달에는 옛날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곡삭지례를 배웠잖아요. 곡삭지례. 천자가 해마다 달력을 내려준다. 옛날 음력으로 해서 이제 달력을 근데 천력을 내려주면은 매월 초마다 어떻게 돼요? 조상이 종묘에 가가지고 그 행사 그 달에 이루어질 행사에 대해서 조상한테 고고 잘 보살펴달라고 하는데 이건 기존에 없는 달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이때는 왕이 있는 달에는 어떻게 이렇게 있는 달에는 가서 곡석지례를 치르는데 이 달은 없는 달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귀신이 조상들 왕을 돌보지 않는다, 나라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이 조심을 해. 그리고 종묘 안 가고 뭐요? 궁궐 골문 안에만 활동을 해. 왕의 행동이 달라져. 그런 왕의 행동이 달라지는 달이 바로 윤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왕자에서 윤달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글자에다가 다시 물이 달라붙으면은 저들윤자죠. 물이에요. 그래서 윤택하다 뭐 할 때 쓴 글자예요. 윤활유 뭐 할 때 쓴 글자, 윤기가 있다 뭐 할 때 쓰는 윤자가 바로 이 글자고요. 그 다음에 잘 안 쓰이는 글자인데 요 유성음이 니을자로 바뀌었어요. 니을자. 그러면 문이 니을자로 바뀌면 룬이 될 수 있는데 이모음이요. 여기서 민으로 바뀐 것처럼 이것도 우가 이모음 바꾸면 린이 되는데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가 이 글자예요. 린. 문이 린까지 왔어요. 이게 문이 린까지 온 것이 인쇄할 린자도 같은 경우잖아요. 지금 아낄 린자. 문이 린이 오면서 입으로 먹는 걸 아낀다고 해서 아낄 린자. 고궁화돼서 인으로 쓰이는데 인색하다 할 때 쓰는 인자 아니에요. 문이 린이 됐어 이것도. 그래서 입구자에서 먹는 걸 아낀다고 해서 아낄 인자인데 우리가 오늘날 인색하다 할 때 쓰는 인자가 바로 이 글자잖아요. 인색하다. 그 인색하다 인자에 문이 린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도 문자가 린이 되면서 무슨 자가 더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세이름 린자예요. 세이름 자고 이 세이름 린자는 익히 쓰여지는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를 알아둬야 될 이유가 그렇죠. 요 글자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진 요 글자 인권유린의 린자. 인권유린이란 말 오늘 쓰잖아요. 여기 린자가 발족점에 달라붙는데 짓밟을 린자란 말이에요. 짓밟을 린자. 인권을 갖다 유린한다고 해서 짓밟는다는 뜻이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짓밟을 린자에 여기에 풀이 달라붙어 있는 글자가 체이름 린자가 다시 음역하면서 풀이 달라붙어가지고 골풀이요. 골풀 린자. 골풀 린자고 이게 골풀을 다시 또 달리 뭐라고 하더라? 등심초라고 하던가? 돗자리 같은 거 만들고 그래요. 요 글자가 참 요 글자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한자 하는 사람이라면 저 인상여라는 사람 문경지교. 문경지교라는 말에
인상에 그래서 화씨지벽과도 관련돼 있고 완벽이란 말과도 관련돼 있고 문경지교도 관련돼 있고 뭐 그런 인물이거든요. 네. 그런 인물을 우리 한자 사람이라 알아줘야 하기 때문에요. 그 인상이라는 이제 우리말로 인상에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근데 거기에 쓰이는 글자고 인권유린의 인자인데 그걸 알려면 새 이름 인자부터 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줘야 하는데 새 이름 인자가 문문자가 음역하는 글자라는 사실. 자, 이거 근데 앞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두량이라는 글자예요. 두량이라는 글자 반드시 있죠. 이렇게 사람 입자로 쓰면 안 돼요. 여기랑 이거 들립부수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들립자 부수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만 배워서 나만 알고 있는다고 치면은 조금 뭐 고랭이 담넘어가시요 편법을 써서 뭐 쓰기도 하고 뭐 기억해도 상관없겠지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려면 정확히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히 가르치려면 정확히 써야겠죠. 들립자 힌트로 써야지 사람 입자 힌트로 쓰면 안 돼. 자, 두량이라고 하는데요. 요 글자가 원래는 사실은 수레하고 관련되는 글자예요. 수레. 이게 수레의 일부를 나타낸 글자예요. 그럼 수레의 일부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고문자에 보면 수레를 나타낸 글자가 복잡하게 오늘날 수레 글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각골문이나 근문에 보면 복잡하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돼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된 글자도 있어요. 그 가운데 요 부위를 또 더 간략화시켜서 이런 글자 수레 글자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에 요게 뭐 있냐면은 한자로 쓰면 할이요. 할. 다스릴 할자 비녀장 할을 얘기하는 글자. 오늘날 다스릴 할 관할하다 뭐 할 때 직할시 뭐 할 때 쓰이는 글자지만은 원래는 비녀장이라는 것이 비녀장. 이게 바퀴거든요. 바퀴가 빠지지 않게끔 해주는 비녀장이야. 비녀장 활이라는 글자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두고 있어야 돼. 오늘날은 비녀장이라고 할이라고 잡고 다스릴 할이라고 하는데 수레 바퀴를 다스리는 역할을 해준다. 이게 바깥으로 빠지지 않게끔.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바퀴륜자죠. 바퀴륜자. 그 바퀴가 2개면 2륜, 4개면 4륜이 되겠죠. 이 바퀴륜자. 이게 여기 이렇게 바퀴하고 바퀴를 갖다가 양쪽에 바퀴하고 바퀴를 갖다가 찌르고 있는 것이 이게 뭐예요? 그렇죠. 굴대축이라는 글자죠. 차축 뭐 할 때 쓰인 게 자전축 뭐 할 때 쓴 글자. 굴대축. 그 다음에 사람이나 뭐 짐 같은 걸 실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수레 바탕 일자인데 그냥 이거 오늘날 수레여 그러지만 이게 수레 바탕 여자예요 원래. 네. 뭐 건여할 때 쓰이는 여자. 그 다음에 반들이 대칭이 되어 있으니까 위에는 다 같은 경우다. 요것은 뭐라고 그래요? 멍이. 이거 요 부위. 그렇죠. 그렇죠. 끌채를 뜻하는 한자가 2개가 있어요. 네, 2개가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은 알고 있어야 돼. 끌채원이 있고 끌채주가 있는데 이건 끌채원이요, 끌채주예요. 그렇죠. 원이요. 그때 주요. 끌채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끌채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끌채주야, 끌채주. 하나는 주와 2개는 원. 그렇죠. 끌채주예요. 이게 끌채가 하나인 거이고 이게 끌채가 2개인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거 전문가들 정도만 근데 끌채 설명한 것 보면 구분하지 않고 막 설명을 하더라고. 인터넷 자료 같은 데 보면은 끌채원이 하나 이게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이 2개라며. 끌채원이 2개고 끌채주가 하나라고요. 네.
끌치가 두 개일 때고 끌치가 하나일 때예요. 예. 그래서 이건 끌치추라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건 가로장이라고 그래요. 가로장. 행. 가로장인데 그렇죠. 횡이요. 횡. 이 가로장 이때는 횡으로 불러야 돼요. 가로장 횡이요. 가로행이라고도 하지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요것이 지금 뭐이냐? 그렇죠. 멍이에요. 멍의 액자. 멍의 액자인데 바로 요 부위요. 요게 멍이라는 것이 마소예요. 여기에 마소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마소. 이게 여기 짐승이 여기 들어간다며. 짐승이 이렇게. 그래서 짐승 목 위에다가 얹는 것이 바로 멍이에요. 얹는 거. 목 위에다 얹는 거. 씌우는 것이 아니야. 멍에를 씌운다 그렇게 피우는 사람들이 가끔 가는데 멍에는 씌운 것이 아니고 얹는 거예요. 씌우는 건 굴대예요. 굴레 륵자. 굴레 륵자가 있는데 그 주둥이보다 씌우는 것이 굴레 륵자고 이것은 얹는 거예요. 얹는 거. 이거 씌우다로 표현해야 되고 이것은 얹다로 표현해야 돼. 얹다. 가로막대는 어디 있어요? 뭐라고요? 차로 술에 앞터 가로막이 식은 어디 있어요? 여기를 이제 복잡하게 이제 표현해야 돼. 여기 복잡하게 이렇게. 네. 이게 그냥 네모나게만 표현하는데 이제 짐이 싣거나 사람이 서거나 할 때 난간처럼 이렇게 사방을 이렇게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떨어지지 말라.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될 때 요 부위가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들은 그런다고 치면 이제 박쥐고 관련돼 가지고 뭐요? 예. 이 그때 그 위도 설명해 줘야 되고 뭐 바퀴 속에 저 뭐요? 바퀴살 폭자 같은 것도 설명해야 되고 막 복잡해져.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거 꼭 설명해야 될 그 성관에 그거 가서 이제 설명을 되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평면처럼요. 요것만 가지고도 머리 복잡하신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해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 이게 정작 수리가 움직이려면 마소가 끓여야 되는데 마소 끓은 부위 요 부위란 말이에요. 요 부위인데 요 부위를 갖다 세워서 표현했어요. 이렇게 세워서 표현해볼까요? 이렇게 표현인데 그게 옛날에 요렇게 표현된 글자가 바로 요렇게 표현된 글자가 이 글자의 고문자예요. 요 부위를 갖다가 이렇게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90도라고 해요. 90도 세웠는데 이제 말 배대끈이 옆으로 이렇게 늘어졌다고 봐야 돼. 말 배대끈이 이렇게 가로장이고 요 부위가 가로장이고 여기가 멍이고 여기 양쪽 멍이고 이거 끌채야 끌채. 그리고 배대끈이 이렇게 늘어졌다고 봐야 돼 지금. 이 짐승 이게 멍에를 위에다가 짐승 몸에다 씌우고 그걸 고정시키기 위해서 늘어지는 배대끈을 갖다가 편했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이주는 바로 그러니까 수레의 일부를 갖다가 표현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수레와 관련되는 글자인데 그런데 여기에 이게 멍에가 양쪽 두 개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두량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량자라고 하고 이게 수레와 관련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레 글자를 붙여서 수레를 뜻하는 글자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수레량자. 차량이 준비됐다 뭐 할 때 쓴 글자.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두량자 수레량자가 서로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 하나 드시고 요 두량자는 뭐 양분했다 뭐 할 때 쓰인 글자 아니에요? 양반할 때도 이 글자를 써요. 양반할 때도 천민과 상민으로 둘로 구분이 돼서 지칭은 명칭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양반 참 죄송합니다. 천민과 상민 양반이 저 문반과 무반을 두 개를 구분했기 때문에 참 저도 지금 뭐 생각지 않고 얘기하다 보니까 엉터리로 이런 엉터리 설명을 가끔 가다 한다니까 제가. 문반하고 무반은 둘로 구분이 됐기 때문에 양반이라고.
이게 문반과 무반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아, 이게 왜 이러냐? 이렇게 아니? 문반, 무반 두 개로 이제 양반이라고 한다 이게 둘이를 아니? 그다음에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줘서 의미역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재주량자가 있네요. 사람의 재주. 그 사람이 기량이 뛰어나다 할 때 쓰는 량자예요. 아니? 량은 양인데 사람이 재주 관련돼서요. 기량이 뛰어나다 할 때 쓰는 양자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글자인데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우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든 도깨비를 통칭하는 말. 임해망량. 그렇죠. 임해망량이요.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대답을 주신 선생님이 있는데 다른 선생님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임해망량 정도는. 모든 도깨비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이제 모르니까 와서 수업을 듣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모르고 있다가 이제 지금 배워서 이제 알면 된 거예요. 여기에 양자가 두 양자가 음역하면서 도깨비 양자. 귀신 기자에 의해서요. 이거 없을 망자가 그대로 음역하라고 미가 아닐 미자가 매가 되고 이것은 흩어질 리자가 그대로 음역하라죠. 그 도깨비 리자, 도깨비 매자, 도깨비 망자, 도깨비 양자. 우리말에서 두 매치돼서 앞에 나오고 이로 익히니까 이매망양 그렇게 얘기하죠. 이 가운데 가장 쓰임 많은 글자는 요 매자예요. 매력, 매혹적이다. 이게 매력적이다, 매혹적이다. 이게 도깨비가 사람을 홀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홀릴 정도로 매력적이고 매혹적이다 할 때 쓰이는 글자죠. 그 다음에 일부 언어학자들은 그 사람 옛날에 사람 사형을 죽이는 사람을 갖다가 망난이라고 하잖아요. 망난이가 망냥이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사람 목을 이렇게 치는 사람 뭐 이런 데 관련되는 글자인데 하여튼간 그럴 때에서 도깨비 양자도 두 양자가 음역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양자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돌이킬 반자니요 또는 뒤집을 번이라고 해가지고 번이라는 놈으로도 익히는 글자죠. 번위 뭐 이런 말들이 쓰이죠. 자, 돌이킬 반 또는 거스를 반이라고도 하고요. 요 글자에 대해서 설문에서 복야라고 있어요. 복야. 덮을 복자 써가지고 복야라고 읽으면 안 되고 부야라고 읽어야 하느냐. 덮는다는 뒤집는다는 뜻으로 쓰일 때 그렇죠. 이게 뒤집을 복 덮을부 이렇게 써야 되는 글자죠 사실은. 그러니까 설문에서 이 글자를 복야하니까 뒤집는다는 뜻을 쓰니까 복야로 읽어야 되는구나.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제대로 읽게 되네요. 예? 그 번복한다 할 때 쓰겠죠. 아니 저 뭐요? 복분자 뭐 할 때 쓰이는 글자인데 복수불반분. 복수불반분 강태공 관련돼서 복수불 뒤집은 물은 되돌릴 수 없다 이거죠. 동해에다 물동에다가요. 또 복분자 할 때 쓰이는 복자 차가 전복이 됐다 뭐 할 때 쓰는 글자 뒤집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부로 쓰이는 말은 얼굴에다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굴에다 덮었어. 그러면 부면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복면으로 읽는 바람에 원래는 부면이라는 말이 맞아. 이 복개공사도 부개공사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덮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게 복으로 자꾸 읽는단 말이에요. 이걸 복으로 읽다 보니까 이 언어의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면하지 않고 부면해야 되고 국외봉사해야 될 걸 복귀봉사 하다 보니까 오늘날 그렇게 있는 것 뿐이에요. 이 사실은. 근데 정확히 하려고 하면 그런 상황이 되거죠. 예, 얘기가 다른 쪽으로 잠깐 갔지만은 설문에서 이걸 갖다가 복냐라고 했기 때문에 뒤집는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풀이를 해요. 뒤집는다는 뜻으로 표현인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서 그럼 뒤집는다는 거 관련시키냐? 요 글자에 보면 이 글자를 갖다가 크게 두 개의 자소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요. 요걸 갖다가 문자로 보기도 하지만은 그것의 형태로 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상황이야. 이것은 변함이 없죠. 이건 또자고 또자는 오른손에서 나온 글자죠. 네, 손 오른손이요. 사람 손. 저도 설문에서 걔네를 쫓아가지고 한때는 처음에 혼자서 저를 공부했어요. 사실은 혼자서 공부다 보니까 여러 자료를 참고하고 여러 자료를 입각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문자학자들이 걔네를 쫓아갈 수밖에 있었는데, 대부분의 문자학자들이 사실은 설문에 채척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손으로 이게 그것의 형태로 봐가지고요, 손에 뭔가 덮고 있는 걸 봐가지고 그걸 뒤집는 상황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손으로 보고 손에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덮고 있는 걸 갖다가 뒤집는 상황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그래서 한때 저도 그렇게 풀이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걸 문자로 보고 있어요. 오늘날은 이렇게 보지 않고요. 제가 이제 30년 넘게 문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만의 주장을 과감하게 해도 된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일반적인 그런 패턴을 안 쫓아가고 제가 옳다고 뭐 옳다는 쪽으로 의견을 자꾸 제시하다 보니까, 아주 옛날에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인데, 할때가 이거 문자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문자로 보면 이게 무슨 자예요? 언덕 아니야. 언덕 한자가 되죠? 네. 언덕으로 보는 거예요. 언덕을 갖다가 손으로 붙잡고 오르는 상황이 거슬러 올라가는 상황. 그렇죠. 붙잡고 올라간다는 말이 더위 잡는다는 뜻인데, 이게 붙잡고 끌어당겨서 지금 올라가는 상황 관련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분화돼 나온 글자가 이 글자로 보고 있어요. 이 글자에.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어요. 앞에서 가릴 간자 원래 이렇게 쓰다가요, 자루 속에다가 뭔가를 가리담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글자가 가릴 간자라고 했죠. 이게 자루라고 있어요. 근데 호재로 오면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무슨 자를 붙인다고 했어요. 제방변, 손 관련된 제방변을 붙여서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건 다른 글자 구성의 도움전에서 의미 역할을 하고 이제 문자로는 이 글자가 쓰인다고 했잖아요. 같은 글자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문자로 쓸 때 손을 한번 이렇게 더 붙인단 말이에요. 켈체자도 어떻게 돼?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켈체자인데 뭐 풍체체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뜻으로 쓰이자 켈체자 손을 한번 더 붙여서 오늘 이렇게 쓰잖아요. 이 글자도 당기론, 이거 원래 당기를 원자지만 이해 뭐 이런 뜻으로 쓰이다 보니까 호재로면서 뜻을 좀 더 분명해서 손을 한번 이렇게 더 붙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붙인 것처럼 이것도 손을 한번 더 붙인 거예요. 지금 이 글자가 돌이킨다 이런 뜻을 지니까 이 글자가 갖고 있던 본래 뜻이 이게 언덕을 향해서 이렇게요, 손으로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붙잡고 올라간다 더위 잡다고 그랬는데, 이 글자가 그래서 더위 잡을 반자하고 통하는 글자야. 통자야. 더위 잡을 반자가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등반하다 할 때 쓴 글자. 이게 더위 잡을 반자가 이렇게 써요. 등반하다 할 때 쓰는 반자야. 산을 등반하다. 이 글자가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울타리번자예요. 울타리번. 이 나무고 나무를 갖다가 서로 엮어주고 있어요. 지금 뭘로? 두 손으로. 거기서 나온 글자가 울타리번자예요. 나무로 엮고 있다고. 이거 점괘자로 보면 안 돼요. 서로 엮고 있어요. 나무고 나무를 엮고 있어요. 이거 두 손이요. 두 손이 합쳐져가지고 현대자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울타리 번이라는 글자인데, 그 울타리 번자가 여기서 의미 역할을 하는데, 번이 반으로 바뀌면서 손이 한 번 더 달라붙었어. 다시. 그래서 손으로 붙잡고 올라간다는 말을 옛날엔 더위 잡는다는 뜻을, 오늘날 오를 반 하기도 하는데 쉽게. 근데 옛날 표현에는 더위 잡을 반이라고 해요. 더위 잡을.
더위 하니까 좀 이상한데 옛날 말로 붙잡고 올라간다는 말 더위 잡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것하고 통해요. 이것은 더위 잡을 바이라고 그 끌어당길 바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끌어당긴다는 말이야. 더위 잡을 바이나. 그래서 저는 도르깃반자가 손으로 이렇게 원래 방향이라는 게 위에서도 아래에 있고 아래에서도 위로 향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것은 위에 순리적인 것이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처럼 물체 들고 있다가 떨어지잖아요.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지금 모든 것이 순리적인 방이 위에서 아래를 향한 거잖아요.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위에서 아래의 순리적인 방인데 그걸 거슬러 올라간다니까 지금 돌이켜서 뭘로 손으로 붙잡고 그 언덕을 향해서 그래서 거슬러 돌이켜서 거슬러 오는 상에서 돌이키다는 뜻이 되자 결국 언덕을 붙잡고 올라간다는 걸 저는 끌어당길 반자로 이렇게 제방변 한번 더 붙였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거 저는 손 위에 뭔가를 뒤집는 상황이 아니고. 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 바라고 요 돌이킬 반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주면서요 반대할 때 쓰는 글자인데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주면서 의미 역할하는 글자로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을 해둬야 될 글자가 있는데 자 그런 글자로서 맨 먼저 알아둬야 될 글자는 밥반자가 있고요. 반은 반인데 밥 시자가 되려고 해가지고 밥반자가 있죠. 백반 백반 그렇죠. 자반 보리밥은 그러면 몇 반이 되겠죠? 보리백자를 써서 그 보리밥처럼 보이는 무늬가 있는 돌이 바로 맥반석이에요. 맥반석 보리밥 더글더글 흐르는 것처럼 돌에 흰 무늬가 이렇게 보리알 같은 무늬들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맥반석이 바로 보리밥처럼 생긴 무늬가 있는 돌이라고 해서 맥반석이라고 한다고. 자, 밥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것은 돌아온다고 해서 돌이킬 반자가 있어요. 길을 따라서 돌아온다고 해서 반환점을 할 때 쓴 글자죠. 반은 반인데 길을 따라서 돌아온다고 해서 돌아올 반자예요.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쭉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뛰어오지만 중간에다가 이렇게 놓고 돌아오게 만들어요. 보통은 여기서부터 뛰어가지고 여기 뛰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뛰기 전에 뭐예요? 다 옷 갈아입고 오는데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다시 여기 가서 옷을 갈아입기 힘들잖아. 다 이쪽으로 다 옮겨준다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와서. 근데 반환점을 돌아서 가면 어떻게 돼? 거기서 옷 벗고 뛰고 다시 뛰고 나서 다시 옷 갈아입고. 반환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마라톤이. 42.195km의 중간에 놓여있는 거 반환점을 뜻은 반자고 이제 길이 있다 보니까 마라톤 생각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반이 아니라 음이 이게 비읍자가 수능계열 아니요? 그러면 뭐예요? 반이 만이나 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판으로 익힌 글자로서 알아야 될 글자가 바로 이 글자가 아니에요? 판이요 판. 요 판이 나무로 만들었는데 얇고 넓어.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말로 널판 대기 널빤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널빤지가 표준어이 아니에요. 맞아요 온 사람 있고 또 대답 못한 사람 있고 근데 밑에서 보건데 널판지가 표준어이 아니라 표준어예요. 널판자가 표준어까지 하니까요. 표준어예요. 널판 떼기가 표준어이냐 아니냐 표준어예요.
널판지 표지는 아니야. 표지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른 건 다 표지는데 왜 이것만 표지가 아니냐? 말을 보면 너를 빼고 나면은 여기에 파는 한자에 한자음이죠. 여기에 지는 판지가 하나의 말인데 한자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자음에서 변화된 의미에 중국 발음이 그게 중국 발음 그대로 빤지가 돼야 돼. 빤지. 판자라는 말이나 그걸 중국 발음이 판자에서 변화된 말이 빤지예요. 빤지. 그래서 판자와 빤지는 같은 말인데 판지라는 말은 없는 말이야. 없는 말. 판자라고든지 아니면 빤지라고 해야 되는지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써야 돼. 근데 판이라는 한자음에다가 중국에서 변화된 의미를 지를 쓸 수가 없어. 판지라는 말을. 그래서 이것이 표준어가 아닌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말을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다 보니까 다 표준어가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것도 시험이 나와. 이것도 국어 시험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붙인다고 치면 널 판이라고 쓰면 안 돼. 이게 가끔 하다가 이거 파는 판인데 이걸 널 판지 판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어. 널 판자 판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널 빤지 판이라고 쓰든지 해야 된다고. 근데 널 빤지 판자가 오늘날 더 많이 쓰여지는 표현이야. 널 빤지 판자라고 많이 쓰여지는 표현이라고요. 아니면 널 판자 판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것은 이제 잘 안 쓰이는 표현이고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 이게 널 판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조각판자예요. 출판사 할 때 쓴 글자. 나무 조각에다가 글씨 새겨가지고 먹을 붙여가지고 찍어내는 거 옛날 책 만들 방법 아니요? 그래서 나무 조각과 관련된 글자 이 글자로서 출판사 할 때 쓴 글자예요. 재판을 찍는다 뭐 절판이 됐다 뭐 할 때 쓴 글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쓰이면은 팔판자가 돼요. 팔판자. 네, 그렇죠. 판매할 때 쓰는 거죠. 판매. 그 다음에 이렇게 쓰거나 또는 이렇게 쓰면 흙이 쌓인 언덕인 거죠. 이렇게 쓰면 언덕판자가 돼요. 언덕판자. 언덕판자가 되는데 산 밑에 주변 일부러 산판에 갔다 뭐 올 때 있으면 산판에 뭐 이를 갔다 뭐 이럴 때에 산에 일부를 갖다가 사는 산언덕이죠. 근데 또 구절판을 때 쓰는 판자고 또 일본 오사카를 대판이라고 하거든요. 대판 할 때 쓰는 판자. 언덕판자. 자, 이런 데에서 의미역하는 글자 도리길판자. 자, 도리길판자가 쓰여지는 글자예요. 끌어당길 판자는 분화된 글자로 보고요. 같은 글자로 더이 잡을 판자는 통용되는 글자고요. 돌아올 판자나 널빤지 판자는 돌아올 판자나 팥판자는 반으로 익히고요. 널빤지 판자나 조각판자, 팔판자, 언덕판자예요. 의미 좀 바뀌어서 판으로 익힌 글자들이에요.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글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